예, 안녕하십니까. 가불구미병원 정형외과 이용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무릎의 골관절염, 전체적으로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큰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저희 환자분들 이제 무릎에 정상적인 무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뼈하고 뼈 사이사이에는 이제 엑스레이만 보면은 이제 뼈랑 뼈랑 떨어져 보이는데 실제로 전혀 떨어져 있지 않고 꽉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왜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냐 하면, 우리가 엑스레이 보면 안 나옵니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엑스레이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언제 제작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1895년도에 렌트겐 박사가 제작을 했죠. 1895년 하면은 그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죠? 조선시대 때 이게 개발이 된 엑스레이입니다. 지금 그때 옛날 고종 황제 있을 때도 엑스레이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현대 2013년도인데 이걸 찍어보고 다 알 수 있냐?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엑스레이 굉장히 유용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저희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뼈 모양은 이제 환자의 얼굴 아닙니까? 그죠? 뼈 모양을 알아야지 이 사람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절이 어느 정도 간격이 남았는지를 보고 그 사이에 있는 조직들, 연골판이라든지 아니면 연골,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 관절은 이렇게 대퇴골하고 경골이 이제 관절을 이루고 있고, 그 사이에는 실제로 이제 연골이 있고, 각 관절은 이제 연골이 덮여 있고, 그 사이에는 이제 연골판이 있습니다. 연골 두께하고 연골판만큼의 두께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좁아졌다 그러면, 연골이나 연골판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오게 되면 이렇게 관절이 딱 들러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정확한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MRI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MRI 같은 것들, 이제 최신 장비들은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어떤 연골판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다 파괴가 돼버린 게 확실한데 그걸 검사하고 말고 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골관절염이 어느 정도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면 뼈가 다 이렇게 눌러붙게 되고 제자리에 위치하지 못하고 탈구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 무릎관절은 이렇게 째 보면은, 우리 달걀 삶으면은 달걀 삶아갖고 껍질 까면 어떻습니까? 흰자가 나오죠, 그죠? 흰자가 굉장히 부드럽고 탱탱하고 이렇게 매끈하지 않습니까? 하얀색으로. 그렇게 그런 면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근데 관절염이 생기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거칠어지고 표면이 거칠고 이제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연골 표면이 탈락돼서 밑에 뼈가 보인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골관절염이란 뭐냐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고, 주위 안에 연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파괴가 돼서 퇴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듣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이 이제 굉장히 이건 점잖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노인성 무릎이에요, 노인성 무릎. 우리 팔다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쓴 만큼 짧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저는 환자들한테 이게 지우개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지우개 쓴 만큼 짧지, 지우개 쓴다고 다 지우개 더 길어지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관절은 쓴 만큼 연골이 어느 정도는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골관절염은 이제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 물론 70세, 80세 돼서도 정말 잘 쓰셨다 싶을 정도로 깨끗한 관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보면 이제 대개 환자들은 나이와 연관해서 많이 이제 파괴가 되는 것이 같고, 성별, 남자분들은 그래도 무릎이 좀 따라도 우리 남자 환자분들은 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의사들도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굉장히 무릎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관계가 있는 것은 체중. 아무래도 비만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무릎에 힘이 많이 가해지니까 더 많이 닳게 되겠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양식, 행동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르신들 모시면서 제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침에 산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제발. 왜냐하면은 관절이 우리 몸에 충분히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은 올라갈 때도 굉장히 무릎이 문제가 되지만 내려올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침에 몸이 유연하지 못한 상태로 몸이 다 풀리고 나서 오후에 올라가도 무릎이 안 좋아질 판인데 아침부터 몸도 뻣뻣해 죽겠는데 저 올라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절이 더 빨리 마모가 되겠죠. 항상 올라가시기 전에는 충분히 몸 풀기를 하고 올라가시더라도 한 번에 올라가지 마시고 좀 쉬엄쉬엄 뭐 한 10분 걷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릎이 파괴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절대로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 제일 중요하고요. 체중, 비만, 스트레스 아니면 유전적으로 본인이 이제 혈우병을 앓고 있다든지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집안 내력이 뭐 희귀병을 앓고 있다든지 그러면 또 관절이 쉽게 파괴가 될 수 있고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릎 수술을 한번 했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외상성으로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관절염인 걸 어떻게 저희가 알 수가 있는가? 환자들이 어떻게 내가 관절에 문제가 있겠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냐면 뭐 무릎 오금다리 뒤쪽이 당긴다든지 아니면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려면 무릎이 굉장히 힘이 들어서 못 일어나겠다든지 물을 여러 번 빼셨다든지 아니면 뚝 소리 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없다든지 이러면 이게 뭔가 안쪽에 문제가 생긴 건데 주로 특히 환자분들 중에 제가 한번 옛날에 어르신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물을 뽑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저 환자분이 굉장히 성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왜 내 무릎 안에 있는 물을 당신이 빼느냐. 근데 이제 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무릎에 물이 차는 것은 물 때문에 아프거나 그렇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건 절대로 안에 문제가 없는데 물이 차지 않습니다. 물이 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안에 뭔가가. 근데 물 빼고 나니까 시원하게 좋더라, 이제 안 아프더라, 그게 아니고요. 물이 찼으면은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안에 지금 이제 퇴행성 관절이 시작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 연골판 파열 같은 것들이 안에 존재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 무릎에 물이 차는 이유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뭔가 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무릎 안에 물을 좀 채워가지고 좀 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그런 목적인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역설적으로 그 안에는 이제 어떤 효소가 있어요. 인터루킨이라는 그런 효소들이 있어서 무릎에 이제 역설적으로 통증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무릎에 물이 찼다 그러면은 좋지 못한 사인이니까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뭐 당연히 관절이 안 좋으면 이제 추운 날 당연히 아플 거고 뭐 앉아서 일어날 때 손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든지 계단 올라갈 때보다 이제 내려갈 때 또 무릎이 안 좋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올라갈 때는 무릎이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올 때는 굉장히 압력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 아프면 문제가 있다. 또 선천적으로 이제 좀 약간 안짱다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릎이 다 안 펴진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 생겨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가보시면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인대가 조금 늘어났다, 염증이 있다, 관절염 초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건데 저도 가끔씩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인대가 늘어났다. 인대가 늘어났는지 탱탱한지 만져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엑스레이에서 그게 뭐 인대가 보이지도 않는데 늘어났다, 탱탱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저희 나라가 굉장히 못 살고 그럴 때는 저희 나라 솔직히 후진국이었지 않습니까? 어르신 세대는 그렇죠? 후진국일 때는 저희가 엑스레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환자한테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엑스레이밖에 없기 때문에 찍고 뭐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인대가 늘어났다,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환자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집에 보내는데 실제로 엑스레이에서 염증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엑스레이에서 인대 보이지 않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인대가 늘어나서 이제 뼈가 벌어지는 게 보일 정도면 큰 사단이 난 거죠. 대단히 큰 사단이 난 거고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무릎이 너무 아픈데 가는 병원마다 이제 아직 물렁뼈가 좀 더 남아있으니까 더 써봅시다. 연골 주사 한번 맞고 좀 더 써봅시다. 이렇게 막 계속 자기는 벌써 뭐 몇 년 동안 아팠는데 뭐 2년이고 3년이고 아팠는데 계속 좀 더 써보자고 한다.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맞지 않는 방법이다. 그 지금 다니시는 병원이 그 수술이 가능한 병원인지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내시경이라든지 굉장히 테크닉이 많이 발전했는데 특히 저희 정형외과에서는 그 내시경 이전과 이후로 바뀐다, 그 세대가 갈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무작정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기다린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엑스레이 찍으실 때 앉아서 찍으시면은 별로, 앉거나 누워서 찍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체중이 안 실리기 때문에 무릎이, 연골이 많이 남아 보일 수가 있어요. 앉아서 찍으시면 이렇게 무릎이 벌어져 보이는데 똑같은 사람을 서서 찍으면 무릎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서서 체중을 실어서 찍어봐야지 이 사람이 무릎이 뭐 더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엑스레이 찍어서라도. 앉아서 찍어보고 연골이 많이 남아있게 써보자 하는 것은 실제로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서서 찍을 때는 똑같은 환자인데 무릎이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진단은 그 환자분 병원에 가시면 그 어디부터 아팠는지 뭐 어디가 아팠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전문 병원에서 진찰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전문적인 소견이 있는 의사한테 진찰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필요하다면 내시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MRI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통풍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류마티스 같은 것들이 겹쳐져 있을 때는 피 검사도 같이 겸해야 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보고 뭐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MRI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그 40만 원 정도 보통 병원에서 들고요. 뭐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은 기계 값의 차이가 있지 않나. 기계가 비싼 것은 뭐 돈을 좀 더 받는 병원이 있을 것이고, 기계가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기계를 쓰게 되면 조금 더 가격은 싸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평균적으로 굉장히 비싼 스타일이고, 이제 MRI는 장점이 이제 안 무섭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 무섭고, 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뭐 살덩이라 그런 것도 다 보이고, 단점은 이제 오류가 있죠. 아무래도 그 영상이기 때문에 저 100%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MRI 찍어서 96% 진단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명 중에 4명은 놓친단 말이에요. 96% 진단이 된다는 것은 100명 중에 4명은 잘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96명 맞추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MRI는 이제 정확도가, 물론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검사지만 좀 떨어질 수 있고, 단점은 이제 가격이 비싸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은 검사고, 내시경 검사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가격적으로 좀 훨씬 싸고요. 그 다음에 100% 정확합니다. 이거는 뭐 바로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오류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보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이제 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좀 번잡스럽고, 왜냐면 이제 위내시경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입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그냥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릎은 닫혀 있기 때문에 어디 구멍을 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멍을 조금 내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정상 관절은 이렇게 축이, 무릎이 똑바릅니다. 우리가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이제 선을 쫙 이어보면은 이것이 우리 이제 서 있는 패턴 축인데, 어머니들, 아버지들 바지 보시면은 이 엉덩이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발목 중심선까지 이렇게 선을 쫙 그으면은 이것이 무릎 동글뱅이뼈 중심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동글뱅이뼈의 중심을. 근데 나중에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이 이렇게 안짱다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저 체중 실리는 게 허공에 붕 떠 있게 되는 거예요. 허공에. 그러니까 무릎이 안 그래도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데 더 벌어지는 거예요. 더 벌어지고. 또 이게 무릎이 균등하게 이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휘어지면서 한쪽 면만 더 따르는 것이 가속화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안짱다리니까 거기 환자분들 중에 항상 보면은 대개는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가.
그건 저 다리가 점점 휘어져 가는다는 소리고 얼마나 자기 각이 휘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 바깥쪽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안쪽에 연골판이 파열된다든지 뭐 물론 바깥쪽에도 관절염이 생기는데 대개는 이제 내측으로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정도 진행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내시경이라는 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한다고 이제 째보면은 안에 뼈가 다 으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나갔고요. 또 이제 골관절염이 생기면은 이제 무릎이 땅에 딱 붙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리를 쫙 펴서 딱 누워 있으면 이 오금다리 부분이 땅에 딱 닿아 있어야 되는데 멍 떠요. 이렇게 잘 안 되이고. 이제 내시경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내시경 우리 뭐 위장에 쓰는 내시경이랑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관절 내로 넣어가지고 이제 관절 내부를 살펴보고 또 이게 뭐 마취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랑 보호자가 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아, 내 무릎이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무릎이 안에 저렇게 생겼구나. 같이 관찰을 하면서 같이 상의도 해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굴은 맨날 거울 보면서 보니까 이게 내가 얼굴이 얼마나 늙었는지 알 수 있지만 무릎은 이 피부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부정을 하세요. 제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작년까지 안 이랬는데, 내가 어제까지 안 이랬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작년에는 당연히 안 그러시겠죠. 아팠으니까 오셨겠죠, 당연히. 이제 올해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건데,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 환자분들이 자기 이제 그걸 저항을 하세요, 저항. 나는 안 아플 것이다. 안 보이니까 그런 건데, 이제 내시경을 딱 보면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뭔가 이제 조치가 필요하구나. 얘가.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시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안쪽에 연골이 깨끗하지 못하고 너덜너덜하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관절이 얼마나 따랐는지 보고 그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염이 생겼다고 해서 항상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치료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입니다. 통증. 환자가 통증이 없다면, 현재 사는데 통증이 없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안 아프려고 가는 것이지, 의사 좋으라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환자가 안 아프다 하면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안 아픈데 그걸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이 나이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이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 의사들이 이제 오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 통증, 얼마나 아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환자분이 이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잘 움직여야지 슈퍼마켓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이렇게 하시니까요.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계단 같은 거 올라갈 수 있는지 내려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시면 이제 치료는 이제 당연히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해봐야 됩니다. 수술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을 할 것인가,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걸 일단 제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병이 발견되면. 일단은 수술할 때 하더라도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는데, 치료는 사실 비수술적 해봤자 별 게는 없습니다. 약 먹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무릎 연골 주사라고 이제 굉장히 좋은 주사가 있죠. 어르신들 옛날에 이제 저희가 또 아까 후진국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옛날에는 이제 의료 체계가 좀 많이 부족하고 이럴 때는 연골 주사 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무조건 뼈주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뼈주사 놨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그 안쪽에 되게 이제 관절 안에 보면 이제 활액막이 굉장히 부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확 가라앉기 때문에 통증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문제는 다 좋은데 정상적인 연골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근데 왜 스테로이드 주사 그렇게 안 좋은 거면 없어져야 되지? 왜 아직까지 저도 뼈 주사는 없는데, 뼈 주사는 맞을 사람은 또 맞아야 됩니다. 뭐 수술 당장 해야지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골 파괴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뭐, 다음 달에 결혼식 있고, 뭐, 지금 농사가 있고, 뭐, 아니면 집안에 일이 있고, 뭐, 이래서 지금 수술할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 뼈 주사를 놔서 통증을 줄여야지 이 사람이 나가서 일도 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뭐, 지금 재생돼야 될 연골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뼈 주사 당연히 놔야 됩니다. 지금 그때는. 근데 이제 무릎 주사는 이제 연골 주사는 뼈 주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병원 가서 이제 의사가 연골 주사 맞자 하시면은 그냥 좋은 건가 보다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약물적으로 이제 보존적인 치료법은 환자가 교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뭐 일어나면 몸 뻣뻣할 때는 병원 산에 올라가시면 안 되시겠죠. 올라가시더라도 충분히 몸을 풀고 올라가셔야 되고, 또 운동 중에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몸에 뭐 땀 좀 나고 막 숨이 컥 차야지 이게 운동이 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처럼 충분히 제자리에서 몸을 풀고 체조를 하고 하셔야죠. 우리 운동에는 체조도 있고 뭐 힘든 운동도 있는데 체조는 운동 아니고 자꾸만 산에 올라가고 달리기 하고 걷기 운동 이것만 운동인 줄 아는데 그건 물론 그것도 운동이지만 스트레칭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 없이 걷기 달리기 하면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감량, 체중이 줄어들어야지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이라든지 체중이 안 실리는 수영, 걷기, 관절 운동 하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발도 우리 빼타보드 같은 거, 높은 하이힐 같은 것들 신으시면 좋지 못합니다. 무릎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체중 감량은 특히 모든 술관절염에 효과가 있다. 당연히 이거는 솔직히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체중이 무거운 걸 등에 쌀가마니 얹고 있으면 당연히 무릎이 아픕니다. 몸이 체중이 줄어들면 당연히 무릎에 실리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어요. 약물요법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확실한 약물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어르신들 그루코사민 많이 드실 텐데 그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그런 계열들은 좋긴 좋습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자체는 약이 아닙니다. 식품이에요, 식품. 예. 왜냐하면 약이라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철학인데 좋은 약에는 항상 그만큼에 상응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이 살아오신 어르신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무조건 좋은 것은 없어요. 좋은 만큼 뭔가 위험 부담이 있거나 좋은 만큼 뭔가 상대적인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 항암제 얼마나 좋습니까? 암도 죽여버리는데 항암제 굉장히 강한 약이죠. 근데 항암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다 빠져보고 이런 일이 부작용이 있죠, 그죠? 이게 그렇게 그런 좋은 약인데 부작용이 없다? 그런 건 세상 천지 없어요. 제가 의사 해보니까. 근데 저희 그루코사민이니 그런 것들은 다 홈플러스에 팔지 않습니까? 홈플러스하고 이마트하고 마트에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환자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환자들한테 막 팔아도 이 부작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식품이죠. 그죠? 예, 그런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루코사민 같은 것들은 FDA에서 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신 그것이 몇 년 전 일인데 아직 지금은 인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소염제, 진통 소염제 많이 드셔야 되죠.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병원 갔다면 진통제만 주더라. 근데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약이에요. 진통제는. 왜냐하면 한번 쫄룩쫄룩 걸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번 절기 시작하면 무릎이 문제가 아니고 발목하고 엉덩이까지 다 아파져 버려요. 우리가 사람이 똑바로 걸을 수 있어야지, 통증을 이기고 똑바로 걸을 수 있어야지 다른 관절도 건강해지고 근육도 건강해지고 하는 것이지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걷겠단 말입니까? 진통제를 먹어가지고 통증을 좀 없애서 걷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근육들도 이제 밸런스가 맞춰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엉덩이 관절이나 발목 관절로 이제 번지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진통제만 주더라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다음에 하지만 오랜 시간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을 투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소염 진통제들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궤양이나 그런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고렴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기왕약, 위궤양이 있다든지 위염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벽을 굉장히 헐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형외과에서 주는 약을 먹었는데 집에 갔는데 변 색깔이 검었더라. 그러면 뭔가 안에서 출혈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게 한 번은 괜찮지만 여러 번이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 색깔 이렇게 보시고 정형외과 약을 먹고 있는데 변 색깔이 좀 점점 검어지더라.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다시 색깔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 병원 가서 검사부터 좀 해보세요. 위궤양이나 아니면 안쪽에 장출혈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뭐 해도 안 됐을 때 우리가 그다음 치료는 어떤 것이냐. 결국 이제 수술로 가는데요. 수술은 뭐 이 수술 어떻습니까? 저 수술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은 크게 이제 수술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내시경 수술, 소위 말하는 이제 레이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관절 청소 한번 해보자라 하든지 뭐 이렇게 내시경 수술이 있고 그 내시경 수술로 결과가 좋지 못한 걸로 예상될 때는 이제 중간 단계 수술, 이제 나이가 젊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안짱다리 교정술을 해줘야지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결국 뭐 이도저도 다 안 되고 관절이 다 파괴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 목적은, 우리가 치료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통증을 없애버리고, 통증을 어느 정도 최대한, 지금 현재 굉장히 아픈데, 아파서 걷질 못하는데, 통증을 없애는 게 목표고요. 일단 통증이 없어야지,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심장이랑 폐 같은 것들이 저절로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밖에 나들이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뭐 좀 친구분들이 좀 나가서 뭐 게이트볼도 좀 치고 이카작 하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막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랑 폐가 더 나빠집니다. 막 악순환이 돌아가거든요. 그 고리를 끊으려면 이 팔다리가 일단은 건강해야지 뭐 나가서 등산도 가고 같이 뭐 운동도 같이 하시고 이러다 보면 심장이랑 폐는 또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통증을 줄여주고 이제 정서적인 도움도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폐 기능도 이제 항진시키기 위해서 팔다리가 건강해야 되겠다. 특히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랑 크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찾아야 되겠다.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관절 기능을 유지시켜주고 변형을 방지한다. 변형을 굳이 방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통증부터 줄이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이제 제 치료의 목표고요. 내시경 수술은 우리가 연골 사이에 받침대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연골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연골은 좋은데 그것이 파열되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무릎에 뭔가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깔창인데 우리 신발 안에 어떤 자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갈 모래 한 개 몇 개 튀들어가도 막 뭐가 찝찝하죠. 배기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이제 연골판이 찢어져 있으면 무릎이 뭔가 배기는 거예요, 안에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 다듬어 줄 수가 있고, 셋 안에 그 독소를 가득 함유한 그 물이 있을 때 그런 거 세척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 안에 뭐 이렇게 연골 부스러기 떨어져 있는 거 있으면 그것도 또 빼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자체가 뭐 마른 수술인데, 환자분들은 어디 째진 않기 때문에 그 내시경 이렇게 구멍만 내서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거의 없고, 또 이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빠르고, 저 같으면은 내시경 수술하고 뭐 물론 수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연골판 수술만 하게 될 경우에는 일주일 내로 다 퇴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모든 것들이. 환자분들 부담도 없으시고. 근데 하지만 이제 안짱다리가 있으면은 안짱다리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다리 변형에 의해서 연골판 파열이 오고 퇴행성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안에 세척만 해준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다리를 다시 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을 같이 하면서 이제 다리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그 아랫다리를 좀 이게 hum을 좀 내가지고 다리 교정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제
굉장히 무릎을 많이 써서 많이 파괴가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나이가 너무 젊어 버리면 45세, 뭐 40세 이러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의 기준으로 삼는 게 60세, 65세인데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버렸어요. 근데 이미 관절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퇴행을 했고, 그건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강한 그런 안짱다리가 계신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는 연골 주사도 안 되고, 약도 잘 안 되고, 일은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저희 선택권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다리를 일단 펴면은 우리가 요쪽으로 체중 받던 것을 이 바깥쪽으로 옮깁니다. 이쪽 연골은 멀쩡하거든요. 이쪽이 따라서 가지. 그거를 이제 이쪽 다리로 이제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쪽이, 내측, 외측 양쪽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이제 포기하고 반대편으로 이제 이 체중을 이동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관절이 따를 때까지 한 10년, 20년 쓰실 수가 있겠죠. 또 해보면 제가 어떤 환자분을 20년, 30년 추적하면서 관찰한 적은 없지만 논문이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보통 10명 정도 수술하면 7, 8명 정도는 인공관절 필요 없이 계속 더 쓰더라. 이런 연구 결과 보고가 있고요.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안에 충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리고 금리 씌워버리죠? 금리 씌우면 이제 안 아파요. 똑같이 무릎도 안에 관절이 다 파괴가 되면 자꾸 그거 어떻게 이제 하지 말고 그 위에 이렇게 금박을 씌워버립니다. 무릎 위에 금박을 씌워버리면 큰 이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무릎 째고 무서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옛날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하나 하고 왔는데 한 분 해드리고 왔는데 굉장히 절개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수술 방식이라든지 안에 인공관절 기구라든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 기구 자체는 이 안에 박아놓은 이 기구 자체는 쇠가 따로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기계 자체는 거의 오래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이 뼈에다 박아놓는 거다 보니까 뼈가 좀 오그라들어요. 나이가 드시면. 그죠? 골다공증이 오시고 이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쇠를 이렇게 딱 박아놓으면 이 나무가 부식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헐렁헐렁해지겠죠. 그죠? 그처럼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썼냐 아니면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냐 아니면 뼈 상태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인공관절이 부서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는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고요. 요즘엔 2번이고 3번이고 아주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굉장히 쉽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제일 목표는 통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잘 못 걸으셔요. 그래서 친구분도 못 만나시고 이러면 이제 통증 없애주고 정상적으로 걷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목표입니다. 교정을 이게 완전히 안짱다리 되신 분들을 완전히 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무릎이 다 안 구부러지도록 하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수술하기 전에 얼마나 살이 많이 쪘는지 물론 그 살의 두께나 아니면 무릎 바깥의 살뿐만 아니고 무릎 안의 살도 물론 연관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아니고 거의 다 구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폈다 구부러졌다가 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술기라든지 그런 기구들을 쓴다고 그러면 옛날에 이제 수술해서 뻗정다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대구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 지역의 전문병원 선생님들이 수술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되긴 참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테크닉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전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의사 처음 할 때만 해도 정형외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뻗정다리가 생겼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들 몇 분 계셨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어머니들 물이 차거나 뭐 계단 내려갈 때 아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자꾸 참지 마시고요. 예? 3분에서 5분만. 예. 이렇게 무릎에 물이 차거나 계단 내려갈 때 아프시면은 병원 가시면 돼요. 병원 가셔서 전문의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엑스레이 자꾸 맞아도 그렇게 크게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찍어 보시고 전문의랑 상담 한번 하시면은 추후에 관리하실 때가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깨 무릎 내시경하고 무릎 인공관절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어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분들 많으세요. 어디 용탁하는 한의원, 용탁하는 병원 가서 주사 맞으니까 좋더라, 안 아프더라. 근데 어느 순간 팔이 안 들려버려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병을 키웠단 말이거든요. 뼈주사 같은 걸 맞아서 병을 키우신 거예요.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무릎 같은 경우도 이제 안에 연골판 파일 있으면 그거 정리하면은 오래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며칠 지나니까 억지로 또 걷다가 보니까 또 괜찮고 이러니까 이제 했는데 무릎에 그게 다 파괴가 된 거죠. 안에 이제 연골이나 그런 게 찢어진 조각들이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마모가 심해지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매끈해야 될 연골면에 누가 돌 같은 거 턱 넣어놓으면 이제 다 파괴가 갈려버리겠죠. 쉽게 말하는 표면이. 그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과거에 저희 의사가 지금 이렇게 많지만은 또 막상 또 가려고 찾아보면 또 잘 없어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저도 수술을 해봤지만, 제 몸에도 수술을 해봤지만, 저도 의사지만 또 막상 또 딴 데가, 팔다리 말고 딴 데가 아프니까 답답하더라고. 어디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전화해보고 내가 이런 병이 생겼는데 이거 왜 왔고 이렇게 해서 어찌 물어가지고 또 와서 또 치료받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병원도 멀고 잘하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가니까 맨날 똑같은 말만 해서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병원 찾아가시면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철학인데, 우리 사람은 이제 짐승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사람은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어떤 짐승도 두 발로 잘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새 말고는 두 발로 서 있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침팬지 이런 것도 네 발로 기댕기다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두 발로 서는 것이지, 사람처럼 주구장창 두 발로 서 있는 짐승은 세상 천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설 때 굉장히 편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릎 근육이라든지 발목 근육들이 굉장히 좌우로 밸런스를 잡고 있어요. 안 넘어지려고 이 어느 한쪽 근육이 잘못되면 이렇게 툭 주저앉아 버리겠죠. 소아마비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넘어질 거단 말이에요. 안 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 굉장히 좌우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이 아프게 되면 걸음걸이 할 때 굉장히 이쪽으로 더 많이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이쪽이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뒤쪽 오금다리 힘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로해져요, 다른 데보다. 이렇게 되게 무릎 인공관절을 하시고 나서는 이런 데가 아프다 하시거든요. 이 종아리하고 허벅다리가 아프다 하시는데, 그건 이제 보행 패턴이 바뀌어서 일시적으로 근육통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막 경사를 할 때는 우리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쉽게 생각하면 올라갈 때는 무릎이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는 콩콩콩콩 하면서 찍으면서 내려가요, 무릎이.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이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아플 수가 있고, 압력을 더 받게 됩니다. 밸런스를 더 많이 잡아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계단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 힘들더라 이렇게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올라갈 때 힘이 들고 내려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올라갈 때 힘이 들다 하면 그거는 이제 무릎 안에 문제라기보다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저는 생각이고, 저는 어떤 틀을 잡고 있는데, 물론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맞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고 모양이 어떤지 살펴보고 MRI나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상태 평가하는 것이지, 절대 환자 말만 듣거나 아니면 환자 이렇게 몇 번 만져보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부모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